안녕하세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것이 새치혀라고 하죠. 말 한마디는 총칼보다 더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그 총칼을 거두게 하는 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정유희 작가의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독일에서 언어교육과 교육심리에 관한 연구를 한 저자 정유희님은 한 사람의 말이 자신과 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절감하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상대를 배려하며 따뜻하게 말할 줄 아는 태도가 관계의 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나 자신과 상대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누구나 듣고 싶은 따뜻한 말, 관계와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말, 마음을 녹이는 대화의 기술, 피하면 결과에 도움이 되는 대화의 기술, 그리고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따뜻하게 말하는 법까지 말 한마디의 힘에 대해 조근조근 따뜻한 문체로 풀어놓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칭찬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과 상대의 변화를 캐치해 감동을 주는 관심의 말, 때로 더 많은 말을 담고 있는 침묵에 대한 부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칭찬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 영국 문화협회가 비영어권 102개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mother가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선정되었다. 아마도 한국어나 다른 언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엄마 또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마음이 따뜻해진다. 심지어 눈물이 나기도 한다. 세계의 어느 누구나 따뜻한 단어를 좋아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선물이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친구에게서 메시지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물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들이 가득 장식되어 있었다. 힘내. 사랑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훌륭해. 보고 싶다. 고마워. 미안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잘했어. 축복해요. 네가 최고야. 넌 할 수 있어. 시간 있으면 커피라도 한 잔. 우리 같이 밥 먹자. 파이팅. 넌 나의 비타민. 등등. 그것은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었다. 격려, 힘, 용기, 위로를 선물 받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위의 단어들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자.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과 용기가 솟아날 것이다. 글자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의미가 주는 감정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단어를 접할 때 그 단어에 담긴 의미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에 대한 감정을 갖게 된다. 화가 난다 라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몇 번 되뇌어보자. 그 다음에는 기분이 좋다 라는 단어를 똑같이 해보자. 어떤 기분이 드는가? 말에 따라서 감정이 변화됨을 느낄 것이다. 보고 읽는 말에 따라서 화나는 느낌이 들거나 기분이 좋은 느낌이 들 것이다. 이번에는 화가 난다를 화가 치밀어 오른다로 바꾸어서 말해보자. 또 기분이 좋다를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로 바꾸어서 말해보자. 감정이 더 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말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감정에 기인한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차가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듯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말을 통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큰 시험을 치른 사람에게 정말 잘 될 거야, 힘내, 애썼어 라고 말해보자. 시험 결과 때문에 몹시 불안한 심정이겠지만 그 말로 인해서 어쩌면 잘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반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니? 그럼 정말 큰일이야 라고 말해보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할 수도 있다. 생명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빛이다. 빛은 따뜻하다. 따뜻하지 않으면 생명이 싹트고 자라지 않는다. 봄이 되어 따뜻해지면 자연은 여지없이 차가운 땅을 뚫고 생명의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도 자연과 다르지 않다. 따뜻한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잠재력이 실제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차가운 말을 들으면 그 잠재력이 계속 잠자게 된다. 사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따뜻한 말은 어떤 말일까?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용기와 행복을 주는 그런 말은 사람에게 성장의 조건이 되어준다. 그런 종류의 말 중에 먼저 칭찬이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칭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칭찬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된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료의 뛰어난 실적에 대해서 그런 대단한 실적을 내다니 정말 대단해 라고 칭찬을 하면 좋은 실적을 내지 않으면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칭찬의 말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주는 말은 더 따뜻한 말이다. 함께 일하는 동안 정말 좋았어요. 함께 있어줘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은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말이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결과나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는 상대에게서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상대를 지지해주는 말도 따뜻한 말이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내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해보자. 또 어디에 있든 힘이 되어주겠다는 의미로 연락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라고 말해보자. 자신에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큰 위로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질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도움을 받든 그렇지 않든 어려울 때 따뜻한 말로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을 잊지 못하는 법이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해주는 희망의 말 또한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의기소침한 팀원들에게 우리 팀은 정말 틀렸어.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라고 말하면 아픈 상처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다. 그 순간 팀원들의 마음은 싸늘해지고 사기는 저하될 것이고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질 것이다. 반면 그동안 모두 애썼어요. 다음에 더 좋은 실적을 내면 되니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파이팅! 이라고 말한다면 팀원들은 다시 한번 도전하려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은 결국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마련이다. 의도적으로 숨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나타나게 된다. 차가운 사람은 차가운 말을,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말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차가운 사람에게서는 떠나가고 따뜻한 사람에게는 다가온다.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이다.
자신이 따뜻해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즐겨 읽고 쓰고 말하고 느끼는 따뜻한 단어들이 있다. 건강, 희망, 행복, 기쁨, 승리, 성공, 긍정, 풍요, 축복, 사랑과 같은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을 접할 때면 이 단어들이 주는 의미와 느낌이 강하게 와서 닿는다. 우리는 살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 단어들을 소리내어 되낸다. 아주 큰 힘이 필요할 때면 조용히 눈을 감고 각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그 단어들이 일으키는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마치 그 단어와 내가 하나가 된 듯 큰 힘을 얻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해주는 자기 암시는 그 누가 해주는 것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난 할 수 있어. 한번 해볼 거야 라고 말해보자. 큰 도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지만 말로 하게 되면 생각이 그 말을 따라가게 된다. 상대의 사소한 변화를 말해주는 관심이 큰 감동을 끌어낸다. 만나는 순간 첫눈에 사랑에 빠진 남녀가 맨 처음 보이는 반응이 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이름이 무엇인지,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 등 상대방의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관심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이다. 무언가에 끌려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사랑이다. 관심은 사랑이다. 그런데 만약 그 관심을 주고받는 균형이 깨지게 되면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한다. 나는 상대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상대방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난 적이 있다. 학교 다닐 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반갑고 설레는 기분으로 만났는데 동창은 그동안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녀들은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갔는지,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사는지 등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놓기 시작했다. 내가 입을 열 틈을 주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동창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동창은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나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또 한 번은 투자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투자 자문가는 만나자마자 업무와 실적 등 자신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다. 나는 상담을 받으러 갈 때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어야 상담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어떤 정보를 줄까 고민하면서 갔다. 그런데 그는 나에 대한 정보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했고 한 상품에 대한 설명만 계속하면서 나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빨리 상담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 그것의 두께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그 벽은 상당히 두꺼울 것이다.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다. 그리고 그 관심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동창이나 투자 자문가처럼 자기 자신 또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상대방에게는 관심이 없다면 결코 상대방의 두꺼운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한다. 그 벽이 더 두꺼워질 뿐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의 벽을 허물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야 한다. 지금은 독일 수녀원에 들어간 친구가 있다. 1년이나 2년에 한 번 그 친구를 만날 때면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함께 공원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 만나지 못한 사이에 나의 근황과 감정의 흐름까지 전부 이야기하게 된다. 나는 그 친구를 만나는 날이 가까워지면 빨리 만나고 싶어서 가슴까지 설렌다. 그 친구를 만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모두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나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만나면 언제나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마음 상태가 어떤지 등 먼저 물어봐주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해준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관심에서 진심과 따뜻함이 느껴진다. 사람을 만날 때 나의 근황을 말하느라 분주히 말하는 대신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셨어요? 라고 상대방의 근황을 먼저 물어보자. 상대방에게 관심의 질문을 하고 또 그것을 잘 들어보자.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며 들어보자. 그 행위는 사랑의 표현이고 이때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나와의 만남을 즐기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고 나의 일을 기억하며 관심을 지속시키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사람을 만날 때 지난번 만났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상대방에게 말해보자. 지난번에 여행 가신다고 하셨는데 잘 다녀오셨어요? 지난번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것 같았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이처럼 자신에 대해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상대방을 기억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단계가 있다. 상대방에 관련된 어떤 변화를 알아채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준다면 변화를 알아채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지셨네요. 그때도 참 좋았는데 지금 스타일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남의 목적과 별 상관이 없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행동은 상대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상대는 분명 기분이 좋을 것이다. 물론 변화의 내용도 중요하다. 상대방이 알아서 좋은 변화도 있고 상대방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변화도 있으며 알지 말았으면 하는 변화도 있다. 부정적인 변화라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번보다 얼굴빛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동안 살이 좀 찌셨는데요. 와 같은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관심을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다. 누군가 자신의 생명과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은 나날이 성장하게 된다. 어쩌면 그런 관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다. 하지만 부모도 온전한 사랑과 그 표현에 부족할 수 있어서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속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내게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그 만남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관심이다. 침묵은 때로 더 많은 말을 담고 있다.
2011년 1월 애리조나 총기 난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행사가 열렸다. 그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사건으로 희생된 8살 소녀를 추모하며 연설을 하던 중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고 진행 요원들은 순간 당황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려 51초 동안 그는 잠시 먼 곳을 응시하기도 하고 청중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과 태도는 연설을 하고 있을 때와 다름없었다. 그는 말 없는 연설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51초간의 침묵은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감동이었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소녀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그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 차라리 51초간의 침묵의 연설이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 침묵의 연설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정파를 초월해 큰 지지를 이끌어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그 51초간의 침묵을 근래 최고의 명연설로 꼽았다. 오바마의 침묵 연설은 능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시간을 잘 맞춘 침묵은 말보다도 좋은 웅변이다 라는 말은 그 침묵에 딱 들어맞는다. 꽃봉오리 같은 소녀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그 어떤 위로와 애도의 말도 부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연설자인 오바마와 청중은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침묵이 진심 어린 마음을 고스란히 대변해 주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말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은 침묵해야 할 때도 안다라고 했다. 침묵은 때에 따라서는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한다. 또한 많은 상황에서 말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인간의 언어는 표현의 한계가 있다. 사실 삶에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나 감정들이 많이 있다. 그럴 때 정확하지 않은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말하지 않는 것이 억지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때는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 가만히 상대방을 바라보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이 쏟아내는 슬픔의 말들을 그냥 들어주자. 상대방의 곁에 앉아서 손을 살며시 잡아주거나 등에 손을 얹어서 손에 따뜻한 온기를 담아 위로의 마음을 전해보자. 섣불리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위로가 전달될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하는 사람에게 억울해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함께 분노하는 것은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내지 말라는 말은 당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또한 같이 화를 내면 그 화를 더 키워주는 셈이다. 이럴 때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저 말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자. 그런 따뜻한 눈빛의 침묵은 그 사람의 분노를 잠재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신의 따뜻한 눈빛의 침묵을 느끼면 상대방은 자신의 깊은 내면을 바라볼 여유를 잠시라도 갖게 된다. 그렇게 생기는 심적 여유로 억울한 마음을 정리할 방도를 찾으려 할 것이다. 침묵은 내가 한 실수나 잘못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에게 특히 효력이 있다. 실수나 잘못을 하면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 설명과 사과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되면 그 이후에는 침묵하는 것이 좋다. 변명이나 합리화하는 말을 계속하면 상대방의 화를 더 돋을 뿐이다. 대신 용서를 구하는 온화한 표정으로 침묵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자. 그런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길게 화를 내지 못하고
점차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게 된다. 당신의 침묵에 상대방의 화가 흡수되는 것이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내면의 불안한 심리 때문인 경우가 많다. 청중 앞에서 조금도 쉬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강연자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강의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또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고 혼자서 계속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계속 말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에게 어떤 틈을 보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말을 계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내용을 소화하고 소통할 시간이 필요하다. 말을 일방적으로 계속 들으면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다. 숨을 쉬지 않으면 결국은 혼미해지고 죽게 된다. 문장과 문장 사이, 단락과 단락 사이에는 약간의 쉴 공간을 둬야 한다.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는 몇 초간 듣는 사람을 한번 둘러본다면 듣는 사람의 집중력과 기대감을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다. 대화를 할 때 할 말이 많아도 가끔은 조용히 있어보자. 영국 평론가 윌리엄 해즐릿은 대화의 기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화에서 침묵은 위대한 화술이다. 자기 입을 닫을 때를 아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대화란 말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입으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제스처, 자세, 의상 등으로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침묵 역시 의사소통의 한 방법일 뿐 아니라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침묵은 인격의 시금석이며 입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미덕이라고도 한다. 철학자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하기를 좋아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침묵을 지킨다. 적게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한다. 반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말을 해야 하는 경우나 질문을 받을 때 이외에는 말을 아낀다.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몇십 년 동안 이어진 관계가 일순간 무너지고 서로 돌아서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미디어 매체가 다양화되고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말을 잘하는 것은 미덕이 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곧 경쟁력이 되었다. 그러나 그에 비례해 말 한마디로 대중의 적이 되고 사회에서 매장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된다. 적절하게 침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반대로 침묵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변의 세찬 바람에도 굳건하게 서 있는 크고 강한 나무와도 같다. 당신의 침묵을 통해 상대방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견고함이 느껴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어 한다.